안녕하세요. 앞으로 회로 및 제어공학을 강의하게 될 오우진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하게 될 회로 이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이론이라는 거는 전하가 일정한 경로, 자, 여기서 말하는 경로를 회로 서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하가 회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기 소자를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전기적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전하라는 건요, 우리가 전기를 해석할 때 필요한 전기의 최소 단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 전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하가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로에 전류를 흘렸을 때 전기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말했던 전기적 소자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상당히 간단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과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로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소자를 우리는 능동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동소자에는 전하번과 전류원이 있고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를 우리는 수동소자라고 하게 되는데 이 수동소자에는 RLC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소자가 있는데 이렇게 소자를 확장시키게 되면 회로 이론이 아니고 전자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로 이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RLC에 대해서만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R이라는 거는 레지스턴스다라고 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L이라고 하게 되면 인덕터라고 얘기하는데 인덕터는 우리가 전선이나 도체를 이렇게 감아놓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대표되는 게 변압기에 감겨져 있는 이 전선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돌돌돌 감게 되면은 우리는 코일 또는 인덕터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캐패시터. 자, 캐패시터 C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를 직역하면 우리는 콘덴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 다시 말해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배터리와 콘덴서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콘덴서와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히 구분 짓게 되면 자, 우선 두 개에 대한 공통점은요. 자, 이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예요.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 커패시터 또는 캐패시터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전극판 사이의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 하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전극판 사이에서 전하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크기로 따지게 되면 에너지를 작게 저장하게 되면 콘덴서, 에너지를 방대하게 저장하게 되면 배터리다라고 구분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원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과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원을 우리는 전부 다 전기적 소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전기적 소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LC 소자를 우리가 회로 결선해서 직렬로 접속할 수도 있고 병렬로 접속할 수도 있고요. 또는 두 개를 결합해서 직병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에 대해서 인가되는 전압에 대해 전류가 얼마가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전류가 흘러갔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직류는 관계없지만 교류라는 거는 위상이라는 관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교류 이렇게 펄스가 파형이 나왔었을 때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이 완벽하게 매칭되는 것이 아니라 전압과 전류 파형이 이렇게 미스매칭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두 파형에 대한 이 각도의 차이를 우리는 위상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위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RLC라는 전기 소자를 통과하는 전류와 단자전압 소비전력. 자, 여기서 전력이라는 거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전력 그리고 발열량 등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이 RLC 소자를 접속했었을 때 회로 전체에서 작용하는 저항적 성분은 얼마가 될 것이고 이 저항적 성분을 연결했을 때 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될 거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업을 들어가면서 점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로를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선수학습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두 개의 과목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업수학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자기학이 됩니다. 자, 이 전기자기학이라는 거는 전기를 해석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용어라든가 아니면은 현상들을 정의한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로뿐만 아니라 전기기기, 전력공학, 설비기준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전기자기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실 게 공업수학과 전기자기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과목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업수학 같은 경우는요. 제가 기초공업수학이라서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모두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기초 상가감수입니다. 자, 상가감수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적혀져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의를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코사인, 사인, 탄젠트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어떠한 삼각비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다 하면 직각삼각형의 빗변분의 높이에 대한 비율을 말하고요. 코사인 세타다. 그럼 빗변분의 밑변. 그리고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게 되면 기울기라고 해서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상가감수의 복잡한 연산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언어에 대한 정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할 때 필요한 가법 정리 정도 하면 좋겠죠. 다시 말해 사인 A 더하기 B는 사코 코사 막 이런 형태에 대한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법 정리까지만 기억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바로 패스가 됩니다. 자, 다음 복소수와 극형식에 대한 변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우리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기초수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 해석을 할 때는 페이저법을 사용해요. 이 페이저법이라는 거는 자, 위에서 정의했던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한 함수를 복소수에 대한 차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소수에 대한 차원을 우리는 극형식에 대한 변환을 해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소수다라고 하게 되면 자, 가로에는 실수축, 세로에는 우리가 허수축이라고 하죠. 이런 복소 평면상에서 실수의 크기는 얼마, 허수의 크기는 얼마 하게 되면 이 원점으로부터 좌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에서 요구하는 이 좌표를 이 거리와 각도에 해당하는 극형식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복소수와 극형식에 변환하는 방법을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물론 저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자, 시험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30초밖에 안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뭐 미분과 적분, 상가감수, 행렬, 그리고 복소수와 극형식. 자, 이런 연산 과정 자체는 저희가 손으로 풀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요. 이 부분을 공학용 계산기에서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 부분도 제가 기초 영상에 찍어놨으니까요. 거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다음에 미분과 적분 나와 있습니다. 자, 미적분 하게 되면 저희가 머리가 상당히 아픈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가감수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연산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특정 공식을 증명할 때 미분 적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미적분이 어떤 개념이다. 그리고 미적분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 때라든가 대학교 때 배웠던 이런 연산법 같은 경우는 전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분이라는 거는 순간 변화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적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파형에 대해서 이 면적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이에 관련된 기초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풀 때 미적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수업을 할 때 특정 공식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수학에서 미적분에 대한 개념을 안 잡으시게 되면 제가 공식을 증명할 때 상당히 괴로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대화할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증명과 연산은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돼서 나왔던 결과 공식을 단순히 숫자만 대입해서 결과값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과정도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해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적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도 시험을 보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초수학 영상을 찍은 거에 대한 개념만 잡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행렬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행렬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행렬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공학용 계산기에 대해서 제품을 추천해 드리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카시오 FX570ES 플러스라는 제품이에요. 물론 인터넷에 검색하게 되면 이 플러스 제품이 이제 버전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제품이라면 구매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기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대학교 때 사용했던 뭐 10만 원짜리 이상대에 대한 고성능 공학용 계산기에 대한 기능은 없지만은요. 저희가 요 아래와 같이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보급형으로 만들어진 공학용 계산기 중에선 가장 좋습니다. 뭐 가격적인 면이나 성능적인 면이나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자, 근데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계산기를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시험장에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 아래 세 가지 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소수된 연산이 가능하느냐. 자, 개 중에는 너무 가격이 저렴한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복소수 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극형식에 대한 연산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 복소수에 대한 기호가 있고요, 허수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극형식에 대한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복소수와 극형식은 우리가 하나의 연동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구했던 결과값이 자, 이러한 복소수였다면 이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숫자키 2번 위에 컴플렉스라는 복소수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키 위에 있는 글자를 누르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눌러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2번 버튼 누르게 되면 우리가 계산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은 딱 이 세 가지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업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죠. 하지만 수학에 좀 약하시거나 뭐 현장에 오랫동안 장기간 있어서 펜을 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30년 펜을 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가 촬영한 기초 공업수학을 학습하시고 회로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 시험 과목 중에 제1과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전기자기학입니다. 전기자기학은 전기학과 자기학을 해석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기를 해석할 때 필요한 최소 단위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전하가 존재하게 되면 그 주변에 전기적인 에너지가 발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에너지를 우리는 전기력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서 전하로부터 전기력선이 나가지고 이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에 대한 학문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전기학이고요. 그리고 전하가 시간에 따라 이동하게 되면 우리는 흐를 유자를 써서 전류라고 그랬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해석하는 학문이 바로 자기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학과 자기학을 해석하는 것이 전기의 가장 기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자기학에서 맹점을 둬야 될 게 어디냐? 바로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전기 소자죠. C와 L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 우리가 앞에서 캐패시터 또는 캐패시턴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L이라고 하게 되면 인덕터, 인덕턴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인덕터라고 하게 되면은 생산된 제품 하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소자에 대한 전체적인 총칭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자,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뭐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L과 C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전개, 전속, 전속 밀도. 자, 앞에서는 제가 전개와 자개를 얘기했죠. 그래서 전개, 전속, 전속 밀도. 그리고 자개, 자속, 자속 밀도에 대한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단급 발전기 또는 2급 발전기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교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러한 교류 발전기에 대한 원리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뭐 직류회로다, 교류회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라는 거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패러데이 법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을 4번에 쓴 이유는요. 이 전자 유도 법칙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인덕터 또는 인덕턴스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턴스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 선학습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내용을 작성한 거에는 인덕터의 접속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 강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인덕터의 접속법은 회로에서 강의하고 전기자기학에선 이 부분을 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터의 접속법은 저희 강의에서 들으시고요. 이 인덕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패러데이 법칙을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요. 우리 시험을 보셨을 때 우리 시험은 전기기사와 산업기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과목에 대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 10년치를 분석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시험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 자격증 시험의 제4과목입니다. 제4과목이면 61번부터 80번까지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총 2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61번부터 70번까지가 제어가 되고요. 그리고 71번부터 80번까지가 회로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과목이 10문항씩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원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회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도 안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좀 안 맞겠죠. 그래서 자세한 단원명은 나중에 얘기 드리도록 하고 단원명에 따른 출제 경향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동안 출제했던 문제 횟수에 대해서 제가 출제율을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출제율이 회로 기준으로 1장은 2.38%, 2장은 10.6%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자, 제가 제4과목은 20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20문제가 100점이 되기 위해선 한 문제당 5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 같은 경우도 이 5%가 평균 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간 시험 봤었을 때 5% 나왔다는 얘기는 매번 한 문제씩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를 따지게 되면 자, 2장이 되겠죠. 자, 2장은 평균 2문제씩이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장 같은 경우에는 시험 2번 보면 한 번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쭉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회로와 제어는 자, 20문제, 시험은 20문제가 나오는데 학습해야 될 단원이 총 18개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매 단원마다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자, 2개 챕터가 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로의 2장 그리고 제어의 2장에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2장에서는 2문제, 나머지 챕터에서는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는 게 바로 기사 출제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산업기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산업기사 리스트도 다음과 같아요. 자, 근데 산업기사에서는 자, 대부분 회로에서만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달함수, 시간 영역의 해석, 주파수 영역의 해석까지만 나오고 있는데 자, 프로테이로 따지게 되면 제어에서 3장과 4장은 출제 빈도가 워낙에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달함수까지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회로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2장이라든가 자, 2장은 평균 4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은 평균 2문제, 그 다음 10장에 평균 2문제. 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프로테이지를 보고서, 출제를 보고서 특정 파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집중시키는 것도 단기 합격의 비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기사 필기시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회차당 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자료는요, 21년 3회 전기기사 필기 A형 유형을 분석한 겁니다. 자, 제4과목 회로 및 제어 과목을 분석한 거죠. 그래서 상단에 보게 되면 제가 색깔에 따라서 자,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 놨는데 이거에 따라 문제 유형을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출제가 됐냐 또는 계산 문제인데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은요, 계산 기출은 계산 문제 중에서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계산 응용이라는 문제는 기출 문제 중에서 조금이라도 변형시켜 출제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계산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에 대한 어순이라든가 숫자를 바꾸는 정도지 새로운 개념에 대한 문제가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출 유형은 노란 색깔이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기출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계산 문제를 제외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내역에 대한 개요라든가 정의 또는 어떤 계산 공식을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기출 문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뭐 어순을 바꿨다 아니면 보기 순서를 바꿨다 정도로 작게 바꾸게 되면 우리는 기출에 대한 응용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문제에 대한 중요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우선 학급부터 한번 중요도 학급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하에 대한 중요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틀려도 좋다라고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출 유형에 대한 문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시험 75번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에 대한 신출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문제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다뤘던 내용만으로는 풀기가 힘든 그런 문제들이 바로 하에 대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80번에 대한 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도 하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개념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죠. 너무 복잡해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 좋겠다라고 잡은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용은 간단하지만 연산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복잡한 거. 다시 말해 미적분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공식 몇 가지를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저는 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난이도 하에 대한 문제는요. 중요도 하에 대한 문제는 항상 시험을 보다 보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을 요하는 시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저희는 절대평가죠. 100점 중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에 대한 문제를 과감하게 지우게 되면 합격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 다시 말해 합격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75번 문제하고요. 그리고 80번 문제.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적분 좀 하시게 되면은 적분만 좀 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나한테는 이거 저는 하라고 표현했지만은 본인들한테는 이게 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급에 대한 문제라는 건요. 개념적으로 너무 간단한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출문제 그대로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기출문제에서 자, 기출 계산 문제에서 숫자가 단순히 바뀐 정도. 자, 이런 식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를 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지만 연산이 복잡한 내용, 아니면 개념이 복잡한 내용, 이런 부분을 제가 중으로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항상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그 예전에는 문제 은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5년에서 7년치만 암기하면 합격한다라는 필승의 전략이 있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우리 서버 안에 10만 문제를 집어넣고 뺑바꾸를 돌리면서 시험 문제가 나가는 게 우리 문제 은행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기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자, 전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기출문제 5년 또는 7년치를 문제다만 외워도 충분히 60점을 넘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깊이 있게 공부하기보다는 특정 단어, 특정 기호, 특정 그림을 보고 정답을 바로 찍는 방법을 학습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봤더니만 이 그림이 4자 모양이더라. 이러면 정답이 4번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한 5년인가요? 6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시험 출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시험을 보고 필기 시험 문제를 걷어갔었어요. 시험지를. 그 말은 뭡니까? 이 문제를 다시 재활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지를 본인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그 문제를 서버 안에서 폐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폐기하게 되면 문제가 빠진 수량만큼 다시 한번 문제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때 문제를 채워 넣는 방법은요. 완벽한 신출 유형에 대한 문제를 25에서 30% 정도를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넣는 방식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 비전공자분들이 기출 문제만 가지고 문제다 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자, 봐보십시오.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하나, 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들이 나오냐? 자, 요즘에는 기출문제가 그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기출문제가 똑같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시험 난이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앞에 분석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제가 학급 문제는 과감하게 지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급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새롭게 변화가 된 부분인데요. 예전에는요.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게 되면 학급에 대한 문제가 한 두 문제, 중급에 대한 문제가 세에서 네 문제, 나머지가 상급에 대한 문제예요. 항상 이런 밸런스를 유지했었어요. 근데 요즘 시험 문제 유형은요. 정말 극단적입니다. 쉬운 거 아니면 진짜 어려운 거. 두 개로 극단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 시험에 비해서는 좀 수월해졌다라고 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로 이론 문제는요. 자, 회로 문제는 대부분이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봐보십시오. 자, 기출 유형에 대한 문제는 자, 72번 한 문제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 공식을 물어본다든가 개념을 물어본 문제는 한 문제고 나머지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가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래서 고지고대로 계산 문제가 나온 거는 하나 상급 중에서요. 하나, 둘, 세 문제가 되는 거고 숫자라든가 말의 어순을 조금 바꿨다. 자, 이런 문제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요.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연두 색깔로 하게 되면 응용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랑 색깔로 하게 아니죠.
오타가 났네요. 연두 색깔로 하게 되면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고 파랑 색깔로 표현하게 되면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해당되는 문제와 저희 교재 단원별 문제, 자 보시게 되면 3장의 15번 문제, 4장의 17번 문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 교재에 대해서 체크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이때 기출문제와 그리고 우리 교재 문제랑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아마 실웃음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유치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신출 유형에 대한 문제냐 이렇게 바라볼 정도로 우스꽝스럽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숫자만 바뀐 정도예요. 숫자가 뭐 5V였던 게 10V로 바뀌고 배수로 바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출 유형이다, 기출문제에서 안 나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출 유형의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옛날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바꿨어요. 숫자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했던 특정 그림이 나오면 정답 몇 번 또는 0이 나오면 정답 막 이런 식에 대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런 패턴의 규칙을 조금만 깬 거예요. 예를 들어 4자 모양의 그림의 정답이 원 문제는 4번이었는데 1번으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보기에 대한 순번이 위치가 변경된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식으로 공부를 해도 좋지만은요. 우선 처음 공부하실 때는 자, 여기 리스트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우리 교재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저희 교재를 믿으시고 저희 교재별로 단원별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기출문제를 공부해도 좋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 개인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원이라든가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때는 단원별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원별로 공부하다 보면 단원별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합니까? 목차 정리다. 시험 문제를 봤었을 때 이거는 3장의 어떤 문제야. 이런 목차 정리가 돼 있어야 암기했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출문제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목차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케이스를 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지고 방대해지기 때문에 전체를 외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언제 공부하시냐면 자,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 반드시 구매하셔야 돼요. 언제 공부하셔야 되냐면 저희 교과목이 끝나고 난 다음 과목 공부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회로를 끝나고 나면 순서대로 따지면 기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기기를 공부하실 때 이 내용도 많고 내용 자체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면 기기만 공부하시더라도 회로를 복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복습할 시간이 있다면 저희 교재대로 복습하시는 게 가장 나이스예요. 하지만 저희 교재에 대한 양도 많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의 하루에 한 회차에 대한 기출문제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회차가 되면 몇 문제예요? 20문제가 되죠. 그래서 20문제 안 속에 저희 회로에 대한 내용 10문제, 제어에 대한 내용 10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만 푼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기출문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내용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제어공학에 대한 분석인데요. 자, 제어 같은 경우도 자, 신출 유형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학급 문제. 자, 근계적법이 나왔는데요. 근계적기법에 대한 시험 문제는 자,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40년 동안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어차피 틀리는 문제야 하고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61번 문제는 전달함수에 대한 신출 유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거를 제가 학급으로 넣을까 중급으로 넣을까 많이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처음 보실 때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연습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문제 본연은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다른 문제 다 풀고 이 문제에 집중해서 잘 보시게 되면은 이건 충분히 상급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새롭게 도입됐기 때문에 제가 중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한번 분석하시면 되고요. 자, 제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계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4번 문제만 일반 문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예요. 비중은 동일합니다. 응용된 문제가 4문제, 그리고 기존 문제가 동일하게 나온 문제가 3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출제 비율이 대부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하셔가지고 옛날 공부 방식, 문제다 이런 것들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제가 제어는 61번부터 70번까지라고 그랬죠? 표시했으니까 응용된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게 되면 요즘 시험 문제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회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자, 우리 직립회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